안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이 원칙이다라고 아주 법안 못을 박자라고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제목만 보니까 저도 이게 뭐야 무슨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좀 들여다 보니까요. 뭐 그건 아니고 진짜 두 채 가지면 처벌한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네네. 이게 뭐냐면 주거기본법이라는 게 이미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국민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또 하나는 이 법으로 만들어 놓고 처벌을 안 하겠다고 하면 왜 이걸 만드는 거지? 그래서 실효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 또 거고요. 하나는 졸지에 수많은 이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처벌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범법자라면 그냥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꼭 이걸 법으로 만들었어야 됐나 했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앞으로는 상의하고 법안 발의해라. 하나는 그러면 아마 또 나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가장 유력한 게 배당을 늘릴 거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냥 돈을 써버리겠다. 네, 주신다고 그렇게 줘버리겠다. 되면 이게 투자하는 분들한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적극 지지합니다. 네. 이 방법.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최대 주주 상속세 내자고 배당 늘리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이게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배당을 안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매일 그대와 도란 둘이서 얘기하고파. 시사특공대 매주 수요일 4부에 나오신 분입니다. 고란도란 경제 뉴스 살펴보는 시간이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요즘 지금 현재 마침 우리 고란 기자가 매주 수요일 날 부동산 관련된 회의 소식도 전해주는데 지금 막 변창흠 이 내정자라고 해야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가 또 열리고 있는 시점에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보죠. 내년에 뭐 주택 40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거 기사로 쫙 풀려 있어서 많이들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거니까 공시지가 얘기 먼저 보자면 국토부가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 잠정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의견 청취를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공시지가가 하는 게 기준이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 공시 가격이 더 가장 큰 범위고요.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시지가입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나오는 게 표준 공시지가예요. 차례대로 나오는군요. 네, 차례대로 나옵니다. 앞에 게 기준이 돼서. 왜냐하면 이제 뭐냐면 전국의 필지가 3,398만 필지예요. 이거 언제 다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52만 필지 가격을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그럼 요걸 기준으로 삼아서 각 개별 필지 가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개념이 마치 그 국민은행에서 갖고 있는 50개 대형 아파트 단지 가격 선도 주택 요거랑 같은 개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시지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나오는 게 뭐냐면 표준 주택하고 공동 주택 아파트 공시 가격이 나옵니다. 이게 표준 주택은 단독 주택은 또 이게 다 조사하기가 또 힘들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표준을 먼저 나오고 요게 이제 확정이 되면 그 옆에 있는 비슷한 집은 단독 주택은 그 표준에 맞춰서 대충 정해지는 요 순서고요. 공동 주택은 참고로 다 전수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서가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토지 공시지가예요. 땅값이 나온 거죠. 땅값이. 근데 그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공시 가격이라고 하는 게요. 이 모든 거에 다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땅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주택은 많아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중요한데 이 나중에 되면 이게 향후에 주택 공시 가격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간 중요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수치만 보자면 내년 전국적으로 10.4% 오릅니다. 딱 봐도 땅값이 10.4% 오른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질 이 공공주택 가격 아파트까지 몇 단계를 거치고 난다면 맞습니다. 짐작이 이게 가능하군요. 이 인상폭이 뭐냐면 2007년에 12.4% 상승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07년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노무현 정부 말기 때 이른바 뭐 버블 7 나오면서 난리 났었죠. 들썩들썩 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시도별로 보자면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세종이 12.38%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서울은 11.4% 그리고
시군 구별로 보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딘데요? 양양입니다. 양양. 강원도 양양? 제가 양양의 딸입니다. 아 양양 출신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저 서핑 좀 합니까? 서핑은 못 하고요. 아, 제가 이미 서울을 떠나오고 나서 거기가 서핑 성지가 됐죠. 해변이 됐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여기 땅이 없어가지고 무려 양양군의 땅값이 19.86% 공시 가격에 오른 거예요. 실제 가격은 얼마나 올랐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라 할 수 없네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안타까운 마음에 이 뉴스를 들고 와봤고요. 네, 근데 어쨌든 땅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양양이 이렇게 될 줄이야. 양양 고양이 분들 앞에 앉아 있지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땅 팔아서 공부시킬 게 아니라 농사를 지었어야죠. 제 옛날 어릴 때 제 고향이 경북 울진 다녀오다가 네, 이렇게 뭐 저 드라이브 할 겸해서 강원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네네. 양양 쪽 보다 보면 아유 그래도 이런 촌보다 우리 동네가 낫지 했는데 양양이 추월할 줄이야. 아 지금 여기 난리도 아닌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제가 뭐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지만 이렇게 네. 땅값이 많이 오르고 이게 땅값이 오른과 동시에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제가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매주 수요일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또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다 보니까 어제 열렸습니다. 화요일 오늘 날. 아니고 어제. 그 자리에서 약간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뭐 팔로업을 정확히 한 건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부총리가 사과한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올해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확고한 정책 기조 하에 수급 대책과 거주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했으나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아직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라면서 사과를 했고 이른바 정책 실패를 인정을 한 거예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그간에 사실 정부의 그 입장이 뭐였냐면 공급은 충분하다. 네네. 투기 수요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지표만 놓고 보면 사실 공급은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급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공급이 제대로 새 집이 이루어져야 그렇죠.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정부는 공급을 이제 억제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대응을 해왔었는데 어제는 사과와 함께 동시에 내년에는 주택 총 46만 가구, 아파트 31만 9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홍남기 부총리 인식으로는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거로 기대하고 얘기한 거겠죠? 네, 이 정도 맞습니다. 분량이면 될 거다라고. 네. 이게 평년 수준이 45만 지난 10년간 7천호거든요. 요걸 웃도는 수준이고요. 다만 한창 막 집값이 올랐다가 안정화됐을 때가 언제냐면 노태우 정부 때요. 네네. 그때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막 신도시 그냥 만들어 쏟아부었습니다. 버렸으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서 집값이 이제 안정세를 찾았는데 이 46만 가구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래도 평년보다는 많고 정부의 입장이 공급을 하겠다는 쪽으로 좀 선회한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요 며칠 사이에 제일 뜨거웠던 이슈는 어제부터인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이 원칙이다라고 아주 법안 못을 박자라고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제목만 보니까 저도 이게 뭐야 무슨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좀 들여다 보니까요. 뭐 그건 아니고 진짜 두 채가 좀 처벌한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네네. 이게 뭐냐면 주거 기본법이라는 게 이미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국민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네. 이 법에 보면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을 9가지로 규정해 놨습니다. 이 9가지 규정이 보면 다 좋은 얘기예요. 네.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이런 기타 등등의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진성준 의원이 발의했는데 네. 뭘 개정을 하느냐에 보면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무주택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등을 명문화하자라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는 이게 정부 정책 그리고 원칙상 있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아예 법에다가 집어넣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무슨 사유재산 침해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진성준 의원의 설명을 들으면요. 이게 지금까지 예를 들면은 이제 정부가 경기가 침체되면 인위적인 부양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고 예를 들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뭐 한 채로 두 채 분양받도록 하는 등으로 이른바 이제 이 주거 기본법에다 이걸 안 넣어놓으니까 이 약간 경기 침체되니까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주택자를 마치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지원하는 듯한 정책을 펴왔다는 그런 거죠. 예들이 있었죠. 네.
그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예 법에 명시를 해놔가지고 그 진성준 의원의 주장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뭐 아예 1가구 2주택을 못해서 하면 처벌하겠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재건축 예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합원 한 명이 두 채를 분양받아서 불로소득 극대화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성준 의원실 관계자나 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주택 매도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이 아무리 명시가 된다라고 해도. 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다주택자를 압박하겠다라는 게 아예 그냥 법에 명시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규제를 강화할 때 주거기본법을 봐라. 그 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라면서 뭔가 이런 그 투기 세력을 뭔가 막기 위한 법을 마련할 때 근거법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보니까 주택 보급률은 높아졌는데 오히려 1가구 1주택자 비중은 줄었어요. 이건 뭐냐? 1가구 2주택 그러니까 여러 채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다주택자들.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1차원적으로 보면 100번 다 맞는 말이고 너무나도 이 훌륭한 의지가 있는 말인데 왜 예전에 그런 그 고사가 있잖아요. 곡식을 쪼아먹는 이 해수 유해한 새들을 다 이제 없앴더니 개들이 곤충들도 못 먹게 되니까 메뚜기 떼가 번식을 해가지고 곡식의 씨가 말랐다. 네. 이거 조금만 뒤집어 보면 모든 국민이 다 1가구 1주택 법으로 박아놔가지고 정말 이 이상이 현실이 된다면 이 말은 뭐냐면 전세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조금만 더 게요. 생각해 보면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주 처음부터 다시 시작 우리나라가 그래서 네. 정부가 모든 임대주택을 공공임대로 다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그 임대주택은 모두 다 공공이다 뭐 이러면 약간 말이 되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이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또 무시할 수가 없죠. 이들의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에 대한 또 뭔가 정의가 필요하고요. 어쨌든 실효성 측면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다 나오고 있고 사실 또 뭐 부동산 카페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또 저도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또 하나는 이 법으로 만들어 놓고 처벌을 안 하겠다고 하면 왜 이걸 법이 만드는 의미가 거지? 있네. 그래서 실효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 또 거고요. 하나는 졸지에 수많은 이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처벌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범법자라면 그냥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꼭 이걸 법으로 만들었어야 됐나 했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낙연 대표가 네. 앞으로는 상의하고 법안 발의해라라고 따끔하게 혼을 낸 모양이네요. 지금 기사가 막 올라오네요. 이게 너무 비판을 받다 보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좀 지도부하고 상의해서 법안을 발의하라고 한 건데요. 네. 그 제가 여러 개의 기사를 읽다 보니까 어떤 그 부동산 학과 교수인데 익명을 요구했대요. 익명을 요구한 걸로 봐서 대놓고 말하면 약간 문제가 될 것 네. 같으니까 익명을 요구한 것 같은데 이 정치인들이 여론을 끌기 위해 앞다퉈 부동산 관련법을 발의하고 있다. 무분별한 발의는 시장 혼돈을 키운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공감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어쨌든 뭐라도 한마디 하면은 뉴스 나오니까 정치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풀이라면서요. 부고 기사 자기 부고만 아니면 다 네네. 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약간 여론몰이성으로 좀 무분별하게 발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또 국민들 체감으로도 우리나라의 가장 알 수 없는 복잡하고 뭔가 이 꼬여 있는 분야 두 개가 교육과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발의된 법안과 각종 편법이 가장 많이 난무하는 곳이 교육 분야랑 또 부동산 분야예요. 너무 많아요, 뭐가. 이 심플해야지 못 도망가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규제가 아니라 규제를 통해서 빠져나갈 구멍들이 생기는 게 진짜 문제죠. 좀 다음 스텝까지 생각하면서 좀 신중하게 법안을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얘기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HUG 네, 이른바 이제 그 전세금 이거 떼어 먹을 그러니까 내 소중한 전세금인데 네. 집주인이 만약에 이걸 그냥 날라버린다거나 아니면 집값이 너무 전세금보다 못 미쳐가지고 경매에 붙여봐야 내 앞으로 떨어질 몫이 적어진다거나 이럴 경우에 네. 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내준 제도거든요. 대신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험료를 내는 대신에 마음 편하게 2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최장 이제 4년 동안. 그래서 요거 이제 보증 보험이 있는데 요거 보증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올해 말까지 낮춰주기로 했어요. 네.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 요걸 또 연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좀 부담이 덜어지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가입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이게 물론 집에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아까워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요거 혹시 뭐 가입하실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알아보시면 싸게 가입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 전세금이 재산 전부인분들 꽤 네,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말 큰일이 나니까 안전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삼성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기사로 많이 나는데 야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숫자예요. 상속세 11조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식만 상속이 11조고요. 주식만. 이게 이제 고인이 사망한 10월 25일 벌써 2개월이나 지났네요. 네, 그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2개월 그러니까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주가를 평균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상속 세금을 물리는 건데요. 이렇게 평균해 봤더니 18조 9,671억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최고 세율이잖아요. 네. 금액이 높으니까 최고 세율 더하기 최대 주주는 할증이 됩니다. 20%. 그 60이죠. 여기다가 이제 자진 공제율을 한 3% 빼줍니다. 자진 네. 공제. 그래서 빼줘서 실효 세율이 58.2%.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금을 11조 388억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정말 엄청난 건데 이게 그 지금까지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낸 게 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네, 네.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셔서 받았던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서 냈던 게 한 7천억 정도 돼요. 네, 그것도 엄청 많다고 했죠. 이거 엄청 많죠. 이례적이라고 했죠. 근데 네. 그 앞서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날로부터 그 지금까지 삼성그룹 주가가 다 올랐어요. 워낙 네. 시장이 좋았기 때문이라도. 그래서 늘어난 세금만 7천억입니다. 상승분만 7천억이다. 상승분만 7천억입니다. 그 정도 역대급이죠. 별세 이후의 기간만 네, 7천억이 늘어났다. 이게 그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는 아마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 네. 주식 매매로 해서 거둔 세금이 7조 정도 돼요. 근데 오늘 동학개미 열풍이니까 올해는 아마 더 많아지긴 할 텐데 그러니까 삼성의 상속세 한 방으로 담배 시장에서 걷는 게 대충 한 뭐 2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요? 네네네. 미치겠다. 이걸 이제 한 방에 다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세금을 이제 한꺼번에 내는 건 아니라서 어쨌든 세수가 좀 따뜻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이거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그러면서 재벌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 많죠. 맞죠? 네. 맞아서 무슨 뭐 걱정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를 걱정하는 이유가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 세금을 납부하느라고 이게 삼성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 뉴스를 다루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아마 또 나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가장 유력한 게 배당을 늘릴 거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냥 돈을 써버리겠다. 네, 주식에다 그렇게 줘버리겠다. 되면 이게 투자하는 분들한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적극 지지합니다. 네. 이 방법.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최대 주주 상속세 내자고 배당 늘리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이게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배당을 안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야지, 뭐 그럼. 이걸 계기로 배당을 늘리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에 있어서 야 이렇게라도 배당을 늘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배구조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 최대 주주가 뭘 제일 많이 들고 있느냐 이게 네.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아마 상속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삼성물산입니다. 어허. 이에 따라서 삼성물산 주가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일종의 이제 지주회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든 삼성물산 쪽으로 뭔가 이렇게 자본이 흘러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그 최대 주주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뭔가 이렇게 상속세 마련을 위한 재원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물산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제일 많이 투자하는 분들이 아마 삼성전자 투자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사실 이게 일종의 리스크였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지고 세금이 막 5천억, 6천억씩 늘어나는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인위적으로 약간 주가를 붙잡아 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약간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이슈가 완전 해결됐습니다. 불확실성도 제거된 셈이네요. 됐습니다. 이제는 그 이른바 최대 주주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과 나의 소액 주주 개미의 이익이 지금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약간 근데 길을 진짜 모아 기도하는. 고란 기자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야기들을 그 흔히 애널들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를 너무 어렵게 해요. 네. 막 어렵게 한다면 이런 모멘텀이다. 그런데 뭐 어떻게 된 뭐라고? 갑자기 영어를 버럭 써버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용의 삼성전자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 투자하는 순간 정확히 정비례로 이재용 네. 회장하고 나하고 이익 받는 구조가 같아진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자, 오늘 현재 1.38% 상승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18조 정도 된다고 했는데 총액이 오늘 또한 2천억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어제로서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오른 건 이제 안 칩니다. 그럼 여기 늘어난 세금만 한 2천억이면은 1,000억이 넘네요. 오늘 하루만. 근데 다만 어제 기준으로 세금 계산은 끝났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만약 네네네. 오늘까지 친다면 이 정도 그래서 늘어났을 텐데. 오늘부터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과 소액주주의 이익이 일치한다. 왠지 약간 이 감정이 입되는 거 같고 동의를 실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해봤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중요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투자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시가총액을 들여다보면 네. 그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삼성전자하고 합친 그게 나머지 10대 기업 합친 것보다 더 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10대 기업 시가총액 전부 합친 것보다 삼성전자 하나가 더 네, 크니까 네. 이건 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우리나라 증권을 중시를 얘기할 때. 그 왜 한참 유행했던 게 동학개미들 그 뭐 열풍이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내년 주주총회 모습 예상 모습 하면서 그 광화문 일대를 꽉 메운 그 사진이 유행하기도 했었잖아요. 잘 찾아보면 거기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대출 짧게 소식만 전해주시죠. 대출 관련돼 가지고 뭐 올스톱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이거 지난달 하간 2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대출 조이는 게 심상치 않다. 받고 싶은 분들은 빨리 받아라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예 그냥 막혀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대출을 조금 약간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출 좀 받지 마세요 하는 기조였는데요. 이제는 아예 그냥 대출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그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 1억 원 이상 대출, 신용대출 요것만 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아예 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은행 같은 KB국민은행이요. 마이너스 통장 증액을 2천만 원까지로 제한을 해버립니다. 진짜요? 이제 신규도 안 되고요. 증액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그걸로 요즘 거 많이 비대면을 했죠. 하는 거 있죠. 네네네. 이거 몇 번 클릭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카뱅하고 K뱅이 다 중단해버렸습니다. 야,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갑자기? 개설을.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게 일각에서는 또 이미 대출 받은 사람 중에 신용도가 떨어졌거나 대출 조여가지고 기존 대출을 얼마 정도 상환하라는 내입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더 강한 조치네요. 네, 그거는. 요걸 요구하는 돈 갚아라. 사례도 있으니까요. 이거 그 개인 입장에서는 각각 리스크 고려해서 아마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특공대원 중에서도 돈 좀 빌려 써야겠다 생각했던 분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쉽지 않아요. 네, 잘 계획에 반영하시고요. 지금까지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내 12시에 제익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